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선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명 초기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히려 의혹이 잇따르면서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아마 검증 보고서가 다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속도감 붙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10일이면은 모레죠. 10일 내각 대충 인선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을 쭉 보시고 어떤 내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장 의원님부터 한번 좀 전망을 해봐 주시죠. 일단 확실한 것은 윤심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보셨듯이 직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유력 이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태흠 의원님이 이 충남지사로 그러니까 돌리는 듯 여러 가지 지금 이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또 1위로 8대2 정도 나오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원내를 장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예를 들면 유승민 이 후보가 이 유력 경기지사로 나가고 있는데 인수위 활동이 2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못해서 2달밖에 안 됐는데도 한 달밖에 하지 않은 이 김은혜 대변인을 전격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내각도 전체적인 아직 윤곽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재산신고 관련이라든지 여러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2년의 공직자 윤리 기준은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윤 당선자께서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현장 전문가를 좀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노련한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정치인이 아니고 예. 그 정치인이 있었던 상임위 또 그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이런 쪽으로는 법무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만 또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예.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노련한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연령대가 좀 올라간다든가 뭐 좀 신선하다든가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이런 거는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성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지역도 맞추고 막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 인사 스타일을 보니까 역시 실용 정보여야 되고 실력과 전문성 네, 그냥 뭐 일 밀고 잘하는 나가는 거, 뭐 그런 그다음에 느낌. 또 뭐 안정적인 거, 뭐 이런 거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핫한 이슈부터 좀 네, 중소기업 벤처 쪽에 장관 후보로 물망이 오르고 하마평에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아실 거고 네. 혹시 언지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추천 단계인 걸로 알고 추천. 있고요. 네, 뭐 돼야 되는 거니까 확정이 돼야 인사라는 거는 추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네.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법조도 하셨지만 경제계 쪽에서도 계셨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다들 기대를 걸기도 하고 네.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반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예. 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산자 벤처위에 이제 간사하고 국민의당 간사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소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때 좀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 많이 그렇죠. 힘드신데 예. 좀 같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사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각이 잘 구성되는 거에 이제 시발점은 총리부터는 시작인데 총리 후보자가 뭐 워낙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검증은 다 끝났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되니까 요새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이 좀 제기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또 이제 우리 자료가 다 네. 이제는 요청이 제출이 됐으니까 네네.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작년에요.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예금, 정기예금이 들어갔던. 작년에? 네. 그거 혹시 출처가 혹시 소명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조금 저희가 좀 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뭐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었겠지만 뭐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총리 후보자들이 이제 청문회를 거칠 때 보면 어떤 분은 아파트 구조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떤 분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책에 썼던 글 몇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낙마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튀어나올지 장 의원 지켜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의 여러 가지 명예로운 퇴임이 과연 가능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현금만 51억을 신고하셨고요. 네. 또 퇴임 후에 재산 증가분만 40억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퇴임 후에 직접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찌되건 40억이나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뭐 윤리적 기준 또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라든지 공짜윤리법에 대한 기준이 2007년 당시의 인사청문회 기준과 2022년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작년 LH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 기준, 또 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올라갔거든요. 또 더불어서 윤리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 검증도 매우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2005년 6월 당시에 종부세를 실시했던 경제부총리로서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이 일치하는지, 혹은 뭐 예를 들면 경제수석 당시에 이 한중 마늘 파동 당시에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는데 그 정책적 차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아무튼 본격적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아마 많은 질문들이 나오실 텐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건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하시고 퇴임하신 분께서 과연 어떤 정말 이 무슨 욕심이 있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말 명예롭게 이 여생을 보내시길 바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보수가 많은 곳에서 일해서 보수가 많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게 아니라 호가만 불렀다가 끝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켜보시기에 저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논란을 겪다가 통과는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어떤 자격,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자재가가 폭등하는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미 관계를 다시 제대로 또 복원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또 중국과 러시아 이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건 상황 속에서 본다면 저분만큼 여러 방면으로 이제 외교 관계, 그다음에 경제 이런 방면으로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시다. 그리고 네. 특히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이 어떤 그 국정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저런 분이 꼭 총리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이제 총리를 하셨을 때는 우리 장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떤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후보께서 그러니까 이제 총리 후보께서 그 전에 이제 고문을 하실 때, 김현장 고문을 하실 때 또 자신이 총리를 할 거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제가 이제 예.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제는 은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예. 고문으로 가셔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마 자기 할 일을 하시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여생을 편안히 즐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갑자기 불려 나온 거죠. 근데 아마 당선자께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뭐
뭐 좀 이렇게 좀 맞을 것은 맞아야 되겠지만 잘 좀 통과 또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은퇴를 하신 걸로 다들 생각하고 관계나 정계에 없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다, 잘할 건지 잘 모르겠다가 40% 응답이 나왔거든요.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110석 의원들을 이제 이끌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는데 선출 직후에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장 의원께서는 이제 윤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셨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게 표가 안 나오셨던 분인데 상당히 81표가 나온 걸 보니까 압도적으로. 예, 윤심이 확실히 크게 작용한 건 분명하죠. 아니 일단 후보가 교통 정리가 좀 돼버렸기 때문에요. 네, 김태흠 의원께서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꽤 표를 얻으셨죠. 그렇죠. 2등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충남도지사로 선회를 하시면서 사실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이제 식어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윤심이라는 게 윤 당선자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윤 당선자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윤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선거를 나가는 선출직 후보자를 경선에서 뽑을 때 그때 윤심을 작용해서 윤 당선자가 미는 사람을 다 밀어주자 이런 거 하고 지금 원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윤 당선자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광역단체장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앙정부하고 호흡이 같은 당 정도면 되지 아주 긴밀하게 맞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원내 협상은 사실은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또 여소야대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국회 자체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민주당하고 당선자 사이에서 원내대표가 있는데 이 원내대표가 당선자하고 소통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원내대표 네. 경선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윤핵관 대 비윤핵관 구도로 펼쳐진 거는 맞습니까? 기자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윤핵관 대 비핵관이라 제가 볼 때 윤핵관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윤핵관에 반대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 네.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의원들이 윤핵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 새 정부의 어떤 추진해가는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당으로서 좀 같이 소통하면서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원내대표 하는 게. 왜냐하면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예. 그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자체에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웬만하면 좀 사양할 텐데 이걸 예. 지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를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러면 원내대표가 윤 당선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신뢰가 없으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짜부가 이거 뭔가 이렇게 예. 어그러지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 의원님 보시기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 쪽에서 이제 당에서 다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윤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똘똘 잘 뭉쳐지면 사실은 행정부와 행정수반을 의회가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한 곳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오긴 나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마 집권 1년차와 2년차 원내대표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신 분들이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 일단 뭐 오늘 당선되셨으니까 축하는 드리지만 이 윤심보다는 민심이 또 최소한 민심은 아니더라도 협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집권 1년 차지만 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원구성을 포함해서 집권 1년 차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원내대표로서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 소위 여소야대라고 존중은 하시지만 과연 이 말로만 존중인지 혹은 내용적인 존중인지도 저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겠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서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겪었던 많은 이 높아진 공직윤리 기준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여쭤보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만약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발목 잡기다라고만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지 아마 원내 리더십, 원내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이 매우 아마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 비서실장도 하고, 네. 그죠?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총괄 지원본부장도 선거 때 하고, 쭉 경력으로 보면 당에서 의원들을 묶어서 힘있게 나가고 당선인과 소통하는 거는 뭐 상당히 유리할 네, 것 같은 네. 지금의 여소야대 전국 맨 처음에 뚫고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네. 믿고 의지할 만한 당선자 것 같긴 입장에서 해요. 보면 꼭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거꾸로 그런데 이게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예. 구조 자체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소야대가 아니라 우리가 다수당이면 혹시 이제 윤심 이런 거를 이게 나왔을 때 좀 걱정할 수가 있어요. 걱정할 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행할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독선적으로 나갈까. 근데 이게 여소야대라서 뭐 의석수가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중에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뭐 아주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거 판세, 대구시장 선거 판세 여당 쪽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대권 주자였던 홍준표 후보께서 아무래도 좀 선두를 달리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또 이 신형까지 살게 했던 또 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미묘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구의 민심이 결국 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혹은 당선인에 대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아마 후보자 자질을 보다 더 대구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지금 바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결국 후보 간의 사실 소위 체급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했던 대로 시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단한 선전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의 어떤 표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그래요?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유권자들께서 특히 이제 대구 유권자 같은 경우, TK 유권자들 같은 예.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애달픈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대구시장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이 될까?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알지만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도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광역의 단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대구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역시. 박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지금 퇴임하신 상황이라 또 이것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현실적 지지를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한적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당의 유권자들도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구든 뭐 경기도든 또 여러 군데에서 결국에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 예.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당의 전력을 위해서라도 그 후보들을 웬만하면 뭐 상대 후보가 아주 대안이 뛰어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지금 뜨거운 거는 서울시장 후보 문제입니다. 대충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86세대의 송영길 전 대표하고 97세대로 뭐 분류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 두 사람의 대결 같이 보이긴 하는데 당내에서 일단 경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광로 선대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또 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박주민 의원님 등이 보다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여야 또 뜨거운 용광로 경선이 되어야 아마도 서울시장 경선이 또 흥행도 하고 또 더욱더 서울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후보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추가 공모라든지 혹은 뭐 영입이라든지 예. 다른 형태의 경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서울시장 구도는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딱 양자 구도라고 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 저는 보시기엔. 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네, 있으시네요. 아니 그냥 뭐 송영길 대표가 등장을 안 하셨으면 조금 시시해질 뻔했는데 이 등장하면서 네 분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스펙타클해지고 있다. 이 기사거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에는요, 아니 저분이 왜 용퇴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시 등산을 다시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때 붕대 투혼하던 것처럼 이거 불쏘시개 투혼하시려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쇄신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당을 살리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선 방식은 50대 50입니다. 그죠? 당심과 그다음에 민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무튼 6명의 후보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오늘 두 사람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